휘영청, 밝은 달빛조차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춘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최진사댁 선산을 집어삼킬 듯 짓누르고 있었는데 젖은 흙내와 비릿한 피 냄새가 섞인 기이한 악취가 산허리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 횃불을 든 하인들의 거친 숨소리와 바들바들 떨리는 손짓이 정막을 깨트리며 갓 파헤쳐진 붉은 황토 흙무덤 앞에 모여선 이들의 얼굴을 기괴하게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나으리보 보십시오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옵니다. 하인 돌쇠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 진흙탕에 엉덩방가를 찧었고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그 흉물스럽게 입을 벌린 관. 뚜껑 아래에는 세상 그 어떤 악몽보다 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사흘 전 꽃다운 나이에 요절하여 이 차가운 땅 속에 묻혔던 며느리 윤 씨의 시신이 하얀 소복을 붉게 물들인 채 누워 있었는데 있어야 할 머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목 위로는 참혹하게 잘려나간 단면만이 횃불빛을 받아 번들거리며 하늘을 향해 솟구쳐 있었던 것이다. 잘린 목 주변의 살점은 짐승이 뜯어먹은 듯 너덜거렸고 뿜어져 나온 검붉은 선혈이 관 바닥에 고여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으니 이를 본 최진사는 눈앞이 아득해지며 으악 하는 단말마와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도대체 누가 무슨 원한이 그리도 깊기에 죽어 흙으로 돌아가려는 망자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의 목을 베어갔단 말인가. 산짐승의 소행이라 하기에는 관뚜껑이 너무나 정교하게 뜯겨 있었고 도굴꾼의 짓이라 하기에는 값비싼 폐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으니 이것은 분명 산 사람을 향한 저주이거나 죽은 자에 대한 지독한 복수가 아닐 수 없었다. 충격과 공포에 질린 최진사는 떨리는 다리를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일으켜 서며 넋이 나간 하인들을 향해 벼락 같은 호통을 쳤다. 내 이놈들 못들 하고 있느냐. 당장 관에 알리고 횃불을 더 밝혀라. 내 이 천인공 노할 짓을 저지른 놈을 잡아 사지를 찢어 죽이지 않고서는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다. 그의 고함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으나 돌아오는 것은 으스스한 바람소리와 숲속 부엉이의 불길한 울음소리뿐이었다. 최진사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며느리 윤 씨가 생전에 흘렸던 피눈물과 맺힌 한이 기어이 사달을 냈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며느리 윤 씨가 시집온 지 불과 3년 그녀는 이 집안의 귀신이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편히 웃어본 적이 없는 비운의 여인이었다. 명문가의 규수로 태어났으나 가세가 기울어 최진사댁으로 시집올 때부터 시어머니인 박씨 부인의 눈초리는 매서운 칼날과도 같았다. 어디서 저런 복없는 년이 들어와서 집안의 서기를 막는단 말이냐.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밥은 축내고 있으니 꼴도 보기 싫구나. 박씨, 부인의 표독스러운 목소리는 아침 문안 인사 때마다 윤 씨의 가슴을 후벼 팠고 윤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송구하옵니다 어머님. 제가 더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다. 그러나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시어머니의 학대는 날로 심해져만 갔고 엄동설 안에 찬물로 빨래를 식히거나 끼니를 굶기는 일은 예사였으며 심지어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쳐 피멍이 들게 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었다. 남편인 생원이라도 그녀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는 유약하고 우유부단하여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위인이었다. 밤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숨죽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짐짓책을 읽는 척하며 외면하거나 어머니 성정이 원래 그러시니 자네가 참게 며느리 도리가 다 그런 것 아니겠나 라는 무책임한 말로 상처에 소금을 뿌릴 뿐이었다. 윤 씨는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시집살이의 매운맛을 오롯이 견뎌내야 했고 날이 갈수록 그녀의 몸은 바짝 마른 장작처럼 야위어만 갔다. 그러던 중 사흘 전 부엌에서
저녁을 짓던 윤 씨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의원을 부를 새도 없이 싸늘한 주검으로 변하고 말았으니 사인은 급살지사이라 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시집살이의 화병이 사람을 잡았다고 수군거렸다. 장례는 급하게 치러졌다. 박씨 부인은 객사나 다름없는 흉한 죽음이니 시끄럽게 곡을 할 것도 없다며 조문객도 제대로 받지 않고 서둘러 상녀를 내보냈는데 며느리가 죽은 슬픔보다는 집안에 흉사가 생겼다는 사실에 더 분기탱천해 있었다. 그렇게 억울하게 눈을 감은 윤 씨가 차가운 땅속에 묻힌 지 겨우 사흘 그녀는 죽어서조차 편히 잠들지 못하고 목이 잘려나가는 끔찍한 변을 당하고 만 것이다. 이토록 기구한 운명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다시 현재로 돌아와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치고 사또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선사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횃불 아래 드러난 참혹한 시신을 본 사또조차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참으로 흉악무도한 일이로다. 원한에 의한 소행임이 분명하구나. 여봐라, 즉시 이 근방을 샅샅이 뒤져 범인의 흔적을 찾도록 하라. 발자국 하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사또의 명령에 포졸들이 일제히 흩어져 무덤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비가 내려 땅이 진창이 된 탓에 범인의 발자국은 빗물에 씻겨나가 분간하기 어려웠으나 관 뚜껑에 남겨진 흔적은 예사롭지 않았다. 못을 뺀 자국이 거칠고 나무가 뜯겨나간 모양새가 힘 좋은 장정이 쇠지렛대 같은 것으로 억지로 젖힌 듯했으며 목을 벤 도구 역시 날카로운 검이 아니라 무디고 녹슨 낫이나 도끼 같은 농기구로 여러 번 내리찍은 듯 절단면이 뭉개져 있었다. 이는 범인이 전문적인 도굴꾼이나 자객이 아니라 이 근방 지리에 밝고 농사일에 익숙한 자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최 진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사또에게 읍소했다. 사또 나으리 부디 이 늙은이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며느리가 죽은 것도 서러운데 시신까지 훼손당했으니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통곡에 가까웠으나 그 곁에 서 있는 아들 최생원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불안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고 천둥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관아의 검시관인 오작인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으리 잠시만 보십시오. 시신의 상태가 조금 기이하옵니다. 오작인의 말에 사또와 최, 진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갔다. 오작인은 조심스럽게 시신의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사흘 전에 매장된 시신치고는 사후 경직이 다 풀려 있고 무엇보다 피부의 부패 정도가 마치 묻힌 지 열흘은 지난 시신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오작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시신의 손가락 끝을 가리켰다. 며느님께서는 생전에 바느질이나 험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손끝이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여 있는데 이는 양반가 규수의 손이라기보다는 마치 밭이라는 아낙네의 손처럼 거칠군요. 최 진사는 그 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비록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호되게 했다고는 하나 명색이 양반가 며느리인데 밭이라는 아낙네처럼 손이 거칠다니. 최 진사는 급히 며느리의 손을 확인하려 했으나 피와 흙투성이가 된 탓에 정확히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내 며느리가 비록 집안일을 도왔다 하나 어찌 종년들처럼 손이 험하겠는가. 자네가 잘못 본 게야. 최 진사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과연 이 시신이 정말 며느리 윤 씨가 맞는 것인가? 아니면 목이 잘려 나간 탓에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인가? 그 시각 최 진사댁 안채에서는 박씨 부인이 잠 못 이루고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선산에서 흉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슬픔보다는 초조함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망할 년 죽어서도 집안을 풍비박산 내는구나. 곱게 갈 것이지 어찌 무덤까지 파헤쳐져서 이 사단을 만든단 말이냐. 박씨 부인은 손에 쥔 염주를 신경질적으로 돌리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방 안에는 묘한 향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잡기를 쫓는다는 향나무 냄새였다. 그녀는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며느리의 원혼이 찾아올까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비밀이 밝혀질까 두려운 것인가? 창호지 문 밖으로 비바람 소리가 들이칠 때마다 박씨 부인은 흠칫 놀라며 문 쪽을 노려보았다. 그때 마당을 가로질러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벌컥 열렸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것은 박씨 부인의 신복인 몸종 귀덕이었다. 귀덕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비에 젖은 옷자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호들갑 떨지 말고 똑바로 말해보거라. 박씨 부인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귀덕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선산에 다녀온 한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시신의 목만 사라진 게 아니라 시신의 손이 며느님 손 같지 않다고 오작인이 의심을 하고 있다 합니다요. 그 말을 들은 박씨 부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쥐고 있던 염주줄이 툭 하고 끊어지며 염주알들이 바닥으로 요란하게 흩어졌다. 뭐라 그게 사실이냐?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장대비가 되어 내리고 있었다. 파헤쳐진 무덤계는 여전히 포졸들이 횃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범인의 행방은 묘연했고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져만 갔다. 목 없는 시신 사라진 머리, 그리고 시신의 정체에 대한 의혹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시신 훼손 사건이 아니라 그 뒤에 거대한 음모와 비극이 도사리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최 진사는 흙탕물에 젖은 채 망연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구름 사이로 간신히 비치는 희미한 달빛이 마치 목 잘린 며느리의 원망 섞인 눈빛처럼 느껴져 그는 몸서리를 쳤다. 내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 내 며느리를 2번 죽인 놈, 그놈이 사람이든 귀신이든 내 손으로 결판을 낼 것이다. 최 진사의 다짐은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지만 그의 가슴속 타오르는 분노는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가 감당해야 할 충격은 지금의 참혹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문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멸적인 것임을. 깊은 밤 숲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시선이 느껴지는 가운데 최 진사댁의 비극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핏물 섞인 진흙탕 위로 구르는 염주알처럼 그들의 운명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났건만 초에 진사댁 선산을 감싸고 있는 흉흉한 기운은 거칠 줄을 모르고 오히려 더욱 짙어만 가고 있었다. 밤마다 마을 어귀에서는 정체불명의 곡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겁에 질린 아낙네들은 해가 지기도 전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들의 입을 틀어막기 바빴다. 관에서는 범인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포졸들을 풀었으나 범인은커녕 그림자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하늘도 무심하지 않은지 닷새 내내 구준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땅을 질척하게 만들었고 밤이면 으스스한 안개가 산허리를 휘감아 선산으로 향하는 길목을 삼켜버리곤 했다. 그날 밤도 예외는 아니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선산 주변에는 매복한 관군들의 긴장된 숨소리만이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어이 김포교, 자네 정말 귀신이 있다고 믿나?
며칠째 이 빗속에서 떨고 있자니 내 뼈마디가 다 쑤시는구먼. 덤불 속에 몸을 숨긴 늙은 포졸이 나직하게 투덜거렸다. 옆에 있던 젊은 김포교는 눈을 부라리며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쉰 목소리가 크네.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또 나으리의 호령이 더 무서운 법이야. 오늘 밤에는 반드시 놈이 나타날 걸세.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김포교는 젖은 칼자루를 꽉 쥐며 어둠 속을 응시했다. 빗물에 젖은 수풀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치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춤을 추는 듯한 환영이 보여 등골이 오싹해졌으나 그는 애써 공포를 억누르며 눈을 부릅떴다. 한편 최진사댁 사랑방에서는 남편 최생원이 술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타오르며 그의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벽면에 비추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가 마치 목 없는 귀신처럼 일렁거려 그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리곤 했다. 최생원의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흙빛에 가까웠다. 아내 윤씨가 죽고 나서 그는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원망에 찬 아내의 원혼이 두려워서였을까. 그는 술기운을 빌려 애써 기억을 지우려 했지만 그럴수록 아내의 생전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그의 가슴을 옥죄어 왔다. 여보, 나를 원망하오. 내가 못나서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최생원은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 그의 뇌리에는 아내가 죽기 며칠 전 부엌 뒤뜰에서 홀로 울고 있던 모습이 박혀 빠지지 않았다. 그날도 어머니 박씨 부인의 모진 구박을 견디다 못한 윤씨가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었다. 서방님, 제발 친정에 한 번만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몸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며칠만이라도 쉬고 오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간절했다. 하지만 최생원은 어머니의 불호령이 두려워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말았었다. 어머니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하겠소. 조금만 더 참아보구려. 다 지나갈 일이니. 그 비겁한 한마디가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최생원은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내의 죽음 이후 어머니 박씨 부인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다. 아니 오히려 며느리의 죽음을 방해는 기색조차 엿보였다. 시신이 훼손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어머니는 분노하기보다는 묘한 불안감에 휩싸여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 오늘 저녁 문안 인사차 안채에 들렀을 때 어머니는 퀭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었다. 생원아, 밤에 절대 밖을 나다니지 말거라. 헛것이 보인다.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믿을 놈 하나 없다. 어머니의 그 말 속에는 뼈가 있는 듯했다. 최생원은 다시 술잔을 채웠다. 그때였다. 밖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거센 바람이 문풍지를 때렸고 촛불이 순간적으로 꺼지며 방 안은 암흑천지가 되었다. 누구냐? 최생원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것은 산 사람의 기척이 아니었다. 죽은 아내의 원망서린 눈빛 혹은 목이 잘린 채 피를 흘리며 다가오는 며느리의 형상이 눈앞에 아른거려 그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공포에 질린 그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비바람이 몰아치는 선산 무덤가. 매복해 있던 김포교의 눈이 번뜩였다. 저기 봐, 무언가가 온다. 늙은 포졸이 가리키는 곳,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파헤쳐진 무덤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짐승이라기엔 너무나 은밀했고 귀신이라기엔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그림자는 마치 주위를 경계하듯 멈칫거리다가 엎어진 관 뚜껑 쪽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거세져 시야가 흐렸지만 그자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낫이나 곡괭이가 아닌 기름이 든 호리병과 부싯돌처럼 보였다. 저놈이 시신을 아주 태워버리려나 보다 쳐라. 김포교의 고함과 함께 수풀 속에 숨어있던 포졸들이 일제히 뛰쳐나갔다. 내 이놈 꼼짝 마라 관에서 나왔다. 갑작스러운 고함에 그림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치다 진흙탕에 미끄러졌다. 놈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포졸들이 퇴로를 차단한 뒤였다.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 놈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젊은 포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빗물과 진흙이 뒤엉킨 난투극 끝에 놈은 바닥에 처박혔고 김포교가 놈의 뒷덜미를 낚아채며 횃불을 얼굴에 들이댔다. 이 흉각무도한 놈 낯짝 좀 보자. 횃불 빛에 드러난 놈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포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니, 이 자는... 그 자는 도적대도 낯선 떠돌이도 아니었다. 바로 최진사댁에서 수십 년간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해오던 늙은 머슴 만석이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우직하여 최진사의 신임을 한몸에 받던 그가 도대체 왜 주인집 며느리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훼손하려 했단 말인가. 만석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고 있는 낡은 삼벗은 진흙과 빗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만석이 내 이놈, 네가 어찌 이런 천벌 받을 짓을 저질렀느냐. 윤씨 마님이 내게 해코지라도 했단 말이냐. 김포교가 다그치자 만석은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죄를 들킨 자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자의 고뇌에 가까웠다. 어서 말하지 못할까? 내 놈이 목을 베어갔느냐? 그 머리는 어디에 숨겼느냐? 포졸들이 창끝을 겨누며 위협하자 만석은 그제야 털썩 주저앉으며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내 의지가 아니었구먼요. 만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포교는 즉시 만석을 결박하여 관하로 압송하려 했으나 만석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김포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나으리 제발 부탁입니다요. 저 시신을 없애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진사댁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요. 만석의 눈에는 광기 어린 확신이 서려 있었다. 시신을 없애야 집안이 산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헛소리란 말인가. 김포교는 만석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미친 소리 집어치워라. 관에 가서 사또 앞에서 바른 대로 고해야 할 것이다. 포졸들은 만석을 밧줄로 꽁꽁 묶어 앞세우고 산을 내려갔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고 천둥 소리가 그들의 뒤를 쫓듯 으르렁거렸다. 관아의 뜰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횃불로 대낮처럼 밝혀졌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또는 평상복 차림으로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고 연락을 받고 급히 당도한 최진사와 아들 최생원 그리고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온 박씨 부인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죄인 만석이 뜰 한가운데 무릎 꿇려지자 최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팡이로 땅을 치며 통곡했다. 만석이 내 놈이 내 너를 자식처럼 거두어 주었거늘 어찌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른단 말이냐. 내 며느리가 너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최진사의 호통에 만석은 고개를 바닥에 처박고 흐느낄 뿐이었다. 그러나 만석의 시선은 힐끔힐끔 안채 쪽 정확히는 박씨 부인을 향하고 있었다. 박씨 부인은 파리한 안색으로 입술을 깨물며 만석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사레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쥐고 있는 치맛자락을 어찌나 세게 움켜쥐었는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사또가 엄숙한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다. 내 이놈 만서가 네가 며느리의 목을 베고 무덤을 훼손한 것이 사실이냐?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빗소리만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만석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빗물에 젖은 그의 늙은 얼굴 위로 비장함이 흘렀다. 예, 제가 그랬습니다요. 제가 무덤을 파고 낫으로 목을 베어 산 너머 계곡에 던져버렸습니다. 주변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최생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최진사는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다. 사또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원한 때문이냐? 아니면 재물이 탐나서냐? 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요. 원한도 재물도 아닙니다. 다만 만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최진사와 최생원 그리고 박씨 부인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이 슬프게 빛났다. 저 무덤 속에 있는 것은 며느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관아 마당에 떨어졌다. 뭐라?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진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사또 역시 눈을 크게 뜨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시신이 윤씨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당장 주리를 틀 것이다. 만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나으리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목을 벤 이유는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얼굴이 남아있었다면 누구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시신이 며느님이 아니라 며칠 전 읍내 장터에서 병들어 죽은 거린 할멈이라는 것을요.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다. 최생원은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최진사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박씨 부인만이 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는 그녀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혹은 더 큰 비밀을 감추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만석의 자백은 끝이 아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최진사를 향해 절규하듯 외쳤다. 대감마님, 저는 그저 명을 받들었을 뿐입니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 행세를 할 수 없고 산 사람이 죽은 사람 행세를 하려면 시체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요? 도대체 누가 만석에게 이런 끔찍한 연극을 사주했단 말인가? 그리고 만약 저 시신이 며느리 윤씨가 아니라면 진짜 윤씨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녀는 정말 죽은 것인가? 아니면 어딘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가운데 밤하늘을 가르던 번개가 번쩍이며 만석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입계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씁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이제 사또를 넘어 어둠 속에 잠긴 먼 산 쪽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그곳의 모든 진실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듯이. 사또는 직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시신 훼손이나 하인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양방과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추악한 비밀이 골마 터진 것임을. 여봐라, 당장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날이 밝는 대로 저놈이 지목한 곳을 수색할 채비를 하라. 그리고 사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박씨 부인을 쏘아보며 덧붙였다. 최진사댁 식구들은 한 명도 집 밖을 나가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모두가 용의자니라. 비바람은 더욱 거세져 관아의 기와지붕을 때리고 옥사에 갇힌 만석의 긴 한숨 소리와 함께 최진사댁의 길고 긴 밤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으나 관아의 마당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짓눌려 있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죄인의 심장을 옥죄는 시계추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옥사에 갇힌 만석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퉁퉁 부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사또의 눈빛은 밤새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날이 밝았다. 만석이 이제 내 놈이 숨기고 있는 그 추악한 진실의 꼬리를 잡을 때가 되었다. 네가 말한 그 가짜 시신과 사라진 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진짜 며느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냐. 주거 땅에 묻혔어야 할 사람이 증발했다면 필시 누군가가 빼돌렸거나 아니면 애초에 죽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사또의 예리한 지적에 만석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입술을 달싹였으나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최진사댁은 물론이요, 자신이 평생 모셔온 그분의 명예가 땅바닥에 처박힐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때 사또가 옆에 서 있던 이방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준비해둔 물건을 만석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진흙이 잔뜩 묻은 낡은 놀이개였다. 이것을 보아라. 어젯밤 내 놈이 파헤친 무덤 근처 수풀에서 발견된 것이다. 진사댁 며느리가 즐겨 차던 것이라 하더구나. 헌데 이상하지 않으냐. 시신의 목을 베러 간 놈이 어찌하여 귀한 폐물을 챙기지 않고 흘리고 갔을까? 아니, 애초에 이 놀이개는 시신에 달려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급히 도망치다 떨어뜨린 것처럼 보인단 말이다. 만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 놀이개는 며느리 윤씨가 시집올 때 친정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일한 유품이자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던 물건이었다. 만석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지만 그분만은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분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사또의 호통에 만석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아가씨, 며느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지 않았습니다요. 그 말은 뇌성병력보다 더 큰 충격으로 좌중을 강타했다. 최의 진사는 쥐고 있던 지팡이를 놓치며 비틀거렸고 최 생원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만석을 바라보았다. 오직 박씨 부인만이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눈을 질끈 감았다. 뭐라, 며느리가 살아있다고 그게 사실이냐? 최 진사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만석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고백을 시작했다. 예, 그렇습니다. 사흘 전 아가씨께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신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잠시 혼절하신 것이었습니다. 헌데 마님께서. 만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박씨 부인 쪽을 힐끔 쳐다보았다. 모든 시선이 박씨 부인에게 쏠렸다. 박씨 부인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만석의 자백은 이어졌다. 마님께서는 아가씨가 숨이 끊어졌다며 서둘러 염을 하고 입관을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입관 직전 아가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요. 제가 놀라 소리치려 하자 마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고는 눈 감아달라 하셨습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니 조용히 보내주는 것이 집안을 위하는 길이라 하셨습니다요. 헌데 저는 차마 산 사람을 생매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절절했다. 그래서 제가 밤에 몰래 염습실에 들어가 아가씨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구해둔 거린의 시신으로 바꿔치기 했지요. 그 거린은 연고도 없이 객사하니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얼굴이 다르면 들통날까 두려워 매장 후 다시 파헤쳐 목을 벤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아가씨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끔찍한 비밀을 덮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던 비정한 시어머니와 그에 맞서 위험한 도박을 감행한 늙은 하인의 피 끓는 드라마였다. 최의 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 박씨 부인을 노려보았다. 부인, 이것이 사실이요 당신이 며느리를 산채로 묻으려 했단 말이오. 박씨, 부인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으나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이 긍정을 대신하고 있었다. 최생원은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아 어머니, 어찌 그러실 수가 라며 오열했다. 사또는 책상을 내리치며 엄명을 내렸다. 듣거라 지금 당장 만석이를 앞세워 그가 말한 곳으로 출동한다. 며느리가 살아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구해야 할 것이다. 만약 털끝 하나라도 다쳤다면 내 너희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사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다. 그는 즉시 관아에 날쌘 포졸들을 소집하고 직접 말을 몰아 나설 채비를 했다. 만석은 포승줄에 묶인 채 길잡이로 나섰다. 그가 지목한 곳은 마을에서 심리박 험준하기로 소문난 천마산 깊은 골짜기에 있는 버려진 암자 천우남 티안윤안이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첩첩산중 호랑이도 피해간다는 그 깊은 곳에 며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었다. 관군들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다. 산길은 jet밤 내린 비로 인해 진창이 되어 있었고 말발굽이 푹푹 빠져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다. 거친 숨소리와 말들의 투레질 소리가 정적을 깼다. 생원도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뒤를 따랐다. 그는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아내가 정말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면 왜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그 깊은 산속에 숨어야만 했는지. 산 중턱에 이르자 숲은 더욱 울창해지고 기이한 새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마치 산신령이 그들의 앞길을 막으려는 듯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때리고 칡넝쿨이 발목을 잡아챘다. 그러나 사또는 멈추지 않았다. 서둘러라,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당도해야 한다. 한시진 2시간 남짓 산을 타고 올랐을까. 마침내 숲이 거치고 깎아지른 절벽 아래 위태롭게 매달린 작은 암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낡고 허름하여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단 기와지붕 위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인기척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그곳에 누군가가 불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였다. 사또가 손을 들어 열을 멈추게 했다. 포위하라.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포졸들이 순식간에 암자를 에워쌌다. 사또와 최생원 그리고 만석이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한쪽 구석에는 깨진 기왓장들이 뒹굴고 있었다. 적막감이 감도는 가운데 다용전 안에서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탁, 탁, 탁. 규칙적인 목탁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기보다는 기이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일이 오노라 관에서 나왔다. 김포교가 우렁차게 소리쳤다. 목탁 소리가 뚝 끊겼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열리고 회색 승복을 입은 늙은 비군이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름진 얼굴에 세파가 가득한 비군이는 놀란 기색 없이 담담한 눈빛으로 관군들을 바라보았다. 산속 암제 관군들이 무슨 일로 이리 소란을 피우십니까? 비군이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사또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여기에 최진사댁 며느리가 있느냐? 만석이라는 자가 이곳에 숨겨두었다고 자백하였다. 거짓을 구하면 중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비군이는 잠시 만석을 바라보았다. 포승줄에 묶인 만석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자 비군이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인연이 닿은 모양이군요. 들어오시지요.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비구니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최생원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다. 사또와 최생원은 비구니의 안내를 받아 암자 뒤편에 있는 작은 요사체로 향했다.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좁고 어두운 방 곰팡이 냄새와 약초 냄새가 섞인 퀴퀴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문을 열자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때는 꼬질꼬질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다. 여보. 생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여인은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으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윤씨 부인조입니다. 관아 사또입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또가 부드럽게 달래듯 말했다. 그제야 여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최생원은 흡 하며 숨을 들이켰고 사또조차 눈을 의심했다. 그 여인은 분명 최진사댁 며느리 윤씨가 맞았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생전에 곱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귀신처럼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얼굴은 반쯤 짓물러 있었고 퀭한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으며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배를 감싸 쥐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배는 임신한 여인처럼 불러 있었다. 하지만 시집 온 지 3년 동안 아이가 없어 구박을 받지 않았던가. 윤 씨는 남편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파고들었다. 오지 마세요, 제발. 제발 저를 죽이지 마세요.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그녀의 절규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뼛속 깊이 사무친 원한과 생존 본능이 뒤섞인 처절한 외침이었다. 최생원은 다가가려다 멈칫했다. 아내의 눈빛이 자신을 남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하러 온 악귀를 보는 듯 했기 때문이다. 비구니가 조용히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깊습니다. 지난 사흘간 저 여인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버텨왔습니다. 독을 먹고 죽어가던 것을 이 늙은이가 약초를 써 겨우 숨만 붙여놓은 것입니다. 독이라고 독을 먹었다니. 사또가 되물었다. 비구니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서서히 말려 죽이려 음식에 독을 탔던 게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밤 치사량의 비상이 든 탕약을 마셨던 겁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급살이 아니었다. 병사도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타살시도 아니 계획된 살인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며느리가 죽기를 아니 씨가 마르기를 바랐던 누군가가 있었다. 윤 씨는 덜덜 떨면서도 배를 감싸 쥔 손만은 풀지 않았다. 그녀는 피 맺힌 눈으로 사또를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또, 나으리, 제가 왜 죽은 척해야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제 무덤을 파고 목을 베어가게 두었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이 아이, 뱃속에 있는 최씨 가문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머님께서 이 아이를 지으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최생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넋을 잃었고 사또의 주먹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밖에서는 다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마치 하늘이 내리는 준엄한 심판처럼 산사를 울리고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 돌아온 세상은 죽음보다 더 잔혹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심판대였다. 이제 이 슬픈 여인의 입을 통해 감춰져 있던 양반가의 추악한 민낯이 천하에 드러날 차례였다. 관아의 대북이 둥둥 울리며 고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는 단순한 시각을 알리는 북소리가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여인의 억울함을 풀고 양반가의 높은 담장 안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심판하기 위한 서곡이었다. 하늘은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지만 관아 마당에 모여든 수백 명의 백성들이 내뿜는 열기와 긴장감으로 인해 공기는 화약꽃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사또는 관복을 정지하고 동원 마루 높은 곳에 좌정하여 서슬 퍼런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좌우로는 육방 관속들이 숨을 죽인 채 도열해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죄인 만석이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 최고 상석에는 최 진사와 박씨 부인이 앉아 있었는데, 최 진사의 얼굴은 흑빛이었으나 박씨 부인은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부채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짐짓 태연한 척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으나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죄인 만석이와 증인 윤씨를 대령하라. 사또의 우렁찬 호령이 떨어지자 관아의 문이 열리고 포졸들의 호의를 받으며 한 여인이 들어섰다. 순간 웅성거리던 군중들이 일제히 숨을 멈추고 그녀를 주시했다. 머리는 하얗게 센 듯 헝클어졌고 남루한 소복에는 흙탕물이 얼룩져 있었으나 그 걸음걸이만은 결코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바로 닷새 전 급사를 맞아 죽어 땅에 묻혔다던 최 진사댁 며느리 윤씨였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충격에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뒷걸음질 쳤고, 최 진사는 아가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박씨 부인만은 부채를 쥔 손에 힘을 줄 뿐 며느리의 시선을 애써 피하고 있었다. 윤씨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사또를 향해 큰 절을 올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서는 피보다 붉은 원한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사도 나으리, 이 억울하고 원통한 죄인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는 죽은 귀신이 아니옵니다. 시어머니의 독수에 걸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뱃속의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지옥에서 기어나온 최 진사댁 며느리 윤씨옵니다. 윤씨의 절규가 관아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군중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이려 했다니,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독을 썼다는 말이냐.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듯 박씨 부인에게 쏟아졌다. 그러자 박씨 부인이 부채를 탁 접으며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표독스러운 눈매가 윤씨를 쏘아보았다. 닥쳐라, 이 요망한 년. 네가 감히 어디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내년이 밖으로 나돌더니 삿된 것들에 홀려 미친 것이 분명하구나. 죽은 척 연극을 꾸며 집안의 재물을 빼돌리고 내 아들의 앞길을 막으려 한 죄 네가 알렸다.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당당하다 못해 서리빨 같았다. 그녀는 사또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또 나으리, 전연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전연은 본시 행실이 바르지 못해 밤마다 외간 남자와 내통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급사를 맞은 것이 아니라 정부와 도망치기 위해 죽음을 위장한 것입니다. 저 만석이 놈과 짜고 버린 자작극이란 말입니다. 박씨, 부인의 뻔뻔한 거짓말에 만석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다. 아이고, 마님 천벌을 어찌 받으시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요? 제게 비상을 건네주며 탕약에 타라고 시킨 분이 누구입니까? 시신을 바꿔치기 하고 목을 베어 얼굴을 없애라고 그래야만 완전 범죄가 된다고 사주하신 분이 바로 마님이 아니십니까? 만석의 폭로의 박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리쳤다. 이 천한 종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내가 언제 그런 끔찍한 짓을 시켰단 말이냐. 증거 있느냐. 증거가 있냔 말이다. 분위기가 반전되려는 찰나 윤씨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하얀 종이에 쌓인 약자의 찌꺼기였다.
증거라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쓰러지던 날 어머님께서 직접 다려주신 보약 찌꺼기입니다. 제가 냄새가 이상하여 몰래 버리고 일부만 삼켰기에 망정이지 다 마셨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의원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약인지 피를 토하게 하고 오장을 녹이는 비상인지 말입니다. 사또가 눈짓하자 의원이 달려나와 약재를 확인했다. 냄새를 맡고 혀끝을 대어본 의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사또 나으리, 이것은 맹독인 비상이 맞사옵니다. 소량만 써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양이 섞여 있습니다. 의원의 증언에 최 진사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넋을 잃었다. 부인, 당신이 정말 내 손주를 뵌 며느리에게 독을 먹였단 말이오. 최 진사의 떨리는 물음에 박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며느리의 배를 가리키며 소리질렀다. 그래, 내가 먹였다 하지만 그것은 내 아들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전년 뱃속에 든 것은 최씨 가문의 씨가 아니다. 3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전년이 절에 불공들이러 다녀온 뒤 덜컥 들어선 아이다. 저것은 중놈의 씨앗이거나 떠돌이놈의 씨앗일 게 분명하다. 더러운 피가 우리 가문의 대를 잊게 할 수는 없었다. 장내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며느리의 부정부전을 의심하여 독살하려 했다는 시어머니의 변명은 그럴싸한 명분이 되어 양반과 남성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논리였다. 윤 씨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길이 막막했다. 그때 구석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편 최 생원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제발 그만 추해지십시오. 최생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망은이었다. 박씨 부인이 아들을 노려보았다. 생원아, 너도 들었지 않느냐. 전년이 부정한 짓을 저질러 벤 아이란다. 어미는 너를 위해. 교진말입니다. 최생원이 어머니의 말을 끊고 사자후를 토해냈다. 평생 어머니의 그림자에 눌려 숨죽여 살던 유약한 최생원이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대든 것이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나와 윤 씨의 옆에 섰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3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것은 아내 탓이 아니라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약해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을 아내는 시부모님이 아시면 저를 내치고 첩을 들일까 염려하여 모든 허물을 자신이 뒤집어쓰고 불녀분우라는 오명을 견뎌온 것입니다. 최 생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리고 아내가 불공들이러 갔던 그날 밤 제가 몰래 저를 찾아갔었습니다. 어머니 몰래 아내를 위로하러 갔다가 저희 부부가 연을 맺어 생긴 아이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저 법당의 부처님이 증명할 제 핏줄이란 말입니다. 최생원의 고백은 박씨 부인에게 결정타를 날렸다. 아들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자신의 명분을 산산조각 낸 것이다. 박씨 부인은 내내 이놈, 어미를 배신하고 전연편을 든단 말이냐 하며 비틀거리다. 대청 기둥을 잡고 휘청거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문의 명예 아들의 장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아집과 잔인함으로 인해 파멸로 치닫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의 비뚤어진 모성애는 결국 며느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아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사또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의관을 정지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듣거라, 박씨 부인은 시어머니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죄 없는 며느리를 학대하고
급기야 독살하려 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폐륜을 저질렀다. 또한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며느리를 부정한 여인으로 매도하고 충직한 하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으니 그 죄질이 심히 극악무도하여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사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판결을 선고했다. 여봐라, 대역죄인 박씨를 당장 하옥하고 한양 형조로 압송하여 국문을 받게 하라. 박제하라. 또한 최 지사는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죄를 물어 관직을 박탈하고 그 재산의 절반을 며느리 윤 씨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명한다. 하인 만석은 비록 주인의 명을 따랐으나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죄가 가볍지 않다. 허나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시신을 바꿔치기 하고 진실을 고한 점을 참작하여 곤장 50대에 처하되 방면하여 윤 씨를 보필하게 하라. 사또의 판결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박씨 부인에게 달려들어 오랏줄을 채웠다. 박씨 부인은 이건 모함이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거 놓지 못할까 하며 발악했으나 이미 그녀는 명문가 마님에서 흉악한 죄수로 전락한 뒤였다. 그녀가 끌려가는 길 뒤로 백성들의 야유와 침 뱉는 소리가 쏟아졌다. 천하의 몹쓸 엿폈네. 며느리 잡아먹은 귀신이 따로 없네. 최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가문의 몰락보다 더 괴로운 것은 자신이 그동안 아내의 악행을 방조해왔다는 자책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 윤 씨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먼 발치에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윤 씨는 남편 최 생원의 부축을 받으며 관아문을 나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은 목숨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당당히 살아남아 자신의 존엄을 되찾은 순간이었다. 햇살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배를 어루만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가야 보았느냐? 어미가 지켜냈다. 너와 나 우리 둘의 목숨을. 그녀의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입계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최생원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살아줘서 정말 고맙소. 윤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관아 앞마당에 핀 붉은 진달래꽃잎을 흔들며 봄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 소란스럽던 관아 마당이 정리되고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지만 이 사건이 남긴 충격과 교훈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었다. 권선징각의 명쾌한 결말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찢기고 상처 입은 인간 군상의 비극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제 마지막 장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새로운 싹이 돋아날지 그들의 뒷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매서운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최진사댁 기와지붕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다. 관아의 판결이 내려진 후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집안의 풍경은 예전과는 사뭇 달랐는데 안채를 호령하던 표독스러운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기이한 정적과 함께 평온이 감돌고 있었다. 박씨 부인은 형조로 압송되어 유배형을 선고받고 북방의 험지로 떠났다는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왔다. 권세를 잃고 집거에 들어간 최 진사는 사랑방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문불출하며 지난날 자신의 방광과 무심함이 불러온 비극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탄식을 내뱉곤 했는데 허어 내가 헛살았구나. 집안의 기둥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거칠에만 신경 썼으니 이 모든 화근은 내 탓이로다. 라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다. 집안의 하인들도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숨죽이지 않았고
서로를 다독이며 무너진 가세를 일으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그들의 손길에는 활기가 돌았고 담장 밖으로 새어나가는 웃음소리는 이 집안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완전히 거쳤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최생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유약하고 우유부단하던 서생의 티를 벗어던지고 한 가정의 가장이자 곧 태어날 아이의 아비로서 듬직한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 그는 직접 산을 오르내리며 아내에게 먹일 약초를 구했고 서툰 솜씨로 탕약을 다려 아내의 머리맡을 지켰다. 윤 씨가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릴 때마다 그는 따뜻한 손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속삭였다. 부인, 이제 아무 걱정 마시오. 내가 여기 있어. 그 누구도 당신과 우리 아이를 해치지 못하게 내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오. 윤 씨는 그런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비로소 안도감에 젖어들었다. 지옥 같던 시집살이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녀를 지탱해 준 것은 뱃속의 아이였지만 이제 그녀를 살게 하는 것은 남편의 진심 어린 사랑과 속죄였다.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던 핏기 없는 창백함은 점차 사라지고 복숭아빛 생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배를 어루만지며 태담을 나누곤 했는데 아가야, 내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계신단다. 세상 밖으로 나올 때는 부디 겁내지 말고 힘차게 울음을 터뜨려다오 라고 중얼거렸다. 어느 늦은 여름밤 드디어 산기가 찾아왔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줄기 대신 그날 밤은 유난히 별이 총총하고 달이 밝았다. 안채에서 윤 씨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최생원은 마당을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했다. 부인, 부디 힘내시오. 그는 두 손을 모아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다. 출산을 돕기 위해 산파와 동네 안악들이 분주히 오갔고 물을 끓이는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이윽고 새벽달기 울 무렵 은개은개하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날의 모든 원한과 슬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천상의 나팔소리와도 같았다. 방문이 열리고 산파가 웃는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다. 경하드립니다. 고추 달린 튼튼한 아들입니다요. 최생원은 버선발로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땀에 젖어 탈진한 채 누워있는 아내, 윤 씨의 품에 안긴 핏덩이 아들, 그 작고 붉은 생명을 보는 순간 최생원은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다. 소식을 듣고 달려나온 최진사도 감격에 겨워 몸을 떨었다. 그는 며느리 윤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손자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아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못난 시아비를 용서해 다오. 내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늙은 시아버지의 참회에 윤 씨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지난 일은 다 잊으십시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윤 씨의 너른 품은 시아버지의 죄책감까지 감싸 안았다. 최진사는 그날 곳간 문을 활짝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떡과 술을 대접하고 흉흉했던 민심을 달래며 집안의 경사를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도운 집안이다. 죽다 살아난 며느리가 집안을 일으켰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끔찍했던 목없는 시신의 괴담은 이제 덕을 쌓은 며느리의 전설로 바뀌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한편 곤장 50대를 맞고 몸져 누웠던 만석이도 훌훌 털고 일어났다. 그는 비록 몸은 상했으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해 보였다. 최생원은 만석을 하인이 아닌 집안의 어른처럼 극진히 대우했다. 만석 아재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 처자식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걸세. 자네는 우리 가문의 은인일세. 최생원이 고개를 숙이자 만석은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당치 않습니다요, 서방님. 저는 그저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아가씨,
아니, 마님께서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윤 씨는 아이를 안고 나와 만석에게 보여주었다. 만석 아재, 이 아이를 한번 안아보세요. 아재가 지켜낸 생명입니다. 만석은 거칠고 투박한 손을 옷자락에 문질러 닦고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다. 아기가 만석을 보며 방긋 웃자 늙은 머슴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아기의 포대기를 적셨다. 그 눈물은 신분의 벽을 넘어선 진정한 인간의 결정체였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최 진사댁은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적선지가 말을 쌓은 집안로 소문나 칭송이 자자했다. 최 생원은 과거에 급제하여 고을 형함이 되었고 백성을 사랑하는 선정 샨장을 베풀어 명관으로 이름을 날렸다. 윤 씨는 안주인으로서 집안을 지혜롭게 다스렸는데 그녀는 특히 시집살이에 고통받는 며느리들이나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그녀의 인자한 성품은 인근 고을까지 퍼져 많은 이들이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보은 바오엔 이는 영특하고 심성이 고운 소년으로 자라났다. 보은이는 할아버지 최진사의 무릎에 앉아 글을 배우고 늙은 만석의 등을 타고 놀며 구김살 없이 성장했다. 만석은 이제 허리가 굽은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최진사 댁에 든든한 수호신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윤 씨는 아들 보은이의 손을 잡고 선산을 찾았다. 그곳은 10년 전 자신의 가짜 시신이 묻혔던 끔찍한 현장이었으나 이제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윤 씨는 이름 없는 무덤 하나 앞에 술을 따랐다. 그것은 자신을 대신해 죽은 척 묻혔던 그 거린 할멈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가묘 가짜 무덤이었다. 할머니 편히 쉬고 계시지요. 덕분에 제가 살았고 제 아이가 세상 빛을 보았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영면하소서. 윤 씨가 절을 올리자 어린 보은이도 어머니를 따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절을 했다. 바람이 불어와 코스모스 꽃잎이 윤 씨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그 영혼이 고맙다고 속삭이는 듯했다. 윤 씨는 문득 과거를 회상했다. 칠흑 같던 어둠 차가운 빗줄기, 그리고 목이 잘려 나가는 공포.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은 지금의 행복을 위한 걸음이 되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악이 이은 결코 선šan을 이길 수 없으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해질역 윤 씨와 보은이는 집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걸어 내려왔다. 멀리서 최생원과 최진사 그리고 만석이 마중을 나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그들의 모습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는 동네 노인들이 모여 앉아 예시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래, 그 진사댁 며느리 이야기 말이야.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 하지만 결국 마음 씀씀이 고운 사람이 복을 받는 법이여. 며느리 구박하던 박씨 부인은 객지에서 비참하게 죽었다지 뭔가. 인과응보가 따로 없어. 노인들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흘러갔다. 윤 씨는 남편 최생원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지난날의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앞길에는 이제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할 것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무덤을 파내고 시체의 목을 베어간 엽기적인 사건은 한 가문을 파멸로 몰고 갈 뻔했으나 한 여인의 강인한 생명력과 주변 사람들의 용기 있는 선택으로 인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 이 기묘한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교훈을 남기며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 진사댁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와 웃음소리는 오늘도 평화로운 마을에 하루를 채우고 있다.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하지만